네, 올해 2023년 13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AI 모멘텀 그리고 대주주 요건 완화 기대감 불면서 금요일장 분위기 강했는데요. 자, 외국인 장중 선물 10,000계약 넘게 순매수했고 현물 프로그램 매수도 나섰습니다. 수급 주도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 어떨지 이슈별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개장 전 체크리스트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개장 전 오늘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주제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국빈 방문 네덜란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국을 할 예정인데요. 반도체가 가장 핵심이다. 또 경제가 안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ASML을 방문했습니다. 네. 만약 오렌지 농장이 중요하다면 오렌지 농장을 갔겠죠. 아니면 축구팀이 중요하다면 히딩크 감독을 찾아갔겠죠. 근데 왜 ASML을 첫 번째로 갔을까요?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저도 전두환 시절부터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덜란드를 방문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국빈 방문을 처음 한 것, 그다음에 ASML 찾아간 것, 둘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ASML 네덜란드 2019년부터 지금 EUV 장비 중국 수출 제한을 걸었는데 지금 이번 방문으로 인해서 한미일 동맹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물론 ASML이 네덜란드 회사이기 때문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리서치나 KLA처럼 미국 국적을 가진 회사들처럼 바이든이 쉽게 다가가서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피터한테 다가가서 중간선거 때 꼭 투표해라. 우리나라의 저기 피터 보고 그랬잖아요. 네. 네덜란드한테는 그런 말을 해도 안 통해요.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갑인데 네덜란드의 ASML이 지금 갑의 입장에 취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듣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한다고 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EUV 장비는 그거는 우호적인 동맹하고 같이 가는 거는 그것도 ASML도 꺼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익에 지금 당장 위협이 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라고 듣지를 않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EUV 장비가 수출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중국이 어떻게든 최신 칩을 뽑아내는 지금 장면이 일어나는 것은 ASML에 무슨 장비를 가져갔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화웨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다가 중국이 자랑하는 SMIC죠. 그래서 이게 자격지심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등치만 컸지 TSMC 못 따라가니까 SMIC 키워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7나노 칩을 탑재를 시키는 데 성공을 했죠.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7나노 이상 경쟁에서 인텔이 있다가 떨어져 나갔고 TSMC랑 삼성전자 둘이 남았었는데 7나노 밑을 만들려면 EUV 장비가 필수적인 걸로 알려졌는데 EUV 장비를 2019년부터 중국이 못 받았는데 이걸 만들어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네들은 지금 DUV 장비밖에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DUV 장비는 파장이 길고 EUV 장비는 파장이 짧죠. 우리가 리소그래피라고 불리는 그 노광 공정. 그게 그 반도체 공정 전체 매출 원가의 60%를 차지하고요. 시간상으로도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1대 공정이 노광 공정입니다. 빛을 통해 가지고 회로를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식각, 그 다음에 덮는 증착. 이게 세 개의 어떤 필수 공정인데 그중에 노광 공정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필수 장비가 이 ASML이기 때문에 저렇게 떵떵거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DUV 장비를 갖고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수요를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거를 1000개 만든 다음에 1개의 양품을 만들었는지 10,000개를 만든 다음에 1개의 양품을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어차피 상관없어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겠죠. 너네 손실 걱정하지 마. 우리 나라에서 무조건 지원해준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 기업들에게는. 손실을 얼마 보든 수익을 얼마 났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단 7나노를 너네보다 구형 장비로 만들었다는 거에 그냥 무슨 일말의 자부심? 혹은 그냥 선전의 어떤 도구로 일단 전락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아예 찍어버렸습니다. 11월 달에 ASML의 DUV 노광 장비 중에서 NXT1980D1을 규제 대상에 올렸습니다. 그걸로 만들었다고 추정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작업들은 계속 될 겁니다. 하지만 중국을 얕보면 안 되겠죠. 장비를 수출 제한할 수 있지만 뭐는 수출 제한할 수 없습니까? 인간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하느님도. 그러니까 인력들을 싹 다 빼가고 있죠. TSMC에서 삼성전자에서 그 나노 공정을 3나노, 2나노 공정을 이 확대하는데 굉장히 어떤 그 큰 역할을 했던 그 대만계 그분을 빼갔죠. 그래서 지금 SMIC에 앉혔습니다. 네, 인력 그 인재를 빼가는 이런 중국 쪽의 움직임 말씀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 그럼 국빈 방문을 통해서 협력을 더 이제 강화를 하고 약속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ASML 쪽에 뭐 첨단 노광 장비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든지 뭐 이런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뭐 그 정도는 보일 수 있겠죠. 아, 네네. 네, 뭐 하지만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왜냐면 ASML이 예뻐해서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습니다. 1년에 생산될 수 있는 한도치를 거의 뭐 넘어서 뽑아낸 게 60대거든요. 근데 그거를 TSMC가 이미 다 지금까지 그 생산하는 거의 절반을 가져갔고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삼성전자에 TSMC가 빼줄 리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하이나노 그쪽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2나노 막 1나노 이렇게 가게 되면은 2나노 1나노를 가게 되면은 EUV 장비라는 펜을 짧게 잡고 쓰는 거죠. 펜을 짧게 잡고 파장이 짧은 걸로 그려도 2번, 3번 그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도저히 2나노, 3나노 못 가요. 뭐 인텔이 1.8나노로 한다고 느닷없이 나섰는데 아마 하이나노 장비를 제일 먼저 인텔이 받아가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일단 자신감이 있는 저런 계획을 발표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도 이거를 빼내기 위해서 뭐 잘 보여야겠죠. 어쨌든 대통령이 가서 나쁘지 않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지금 ASML 트레이닝 센터에서도 열심히 ASML의 노하우를 배우고 있고 이런 교류의 과정들 어떤 그런 거에서는 답방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인다면은 그렇죠. 뭔가 좋은 결과가 있겠죠. 하지만 뭐 예전처럼 이재용 회장과 뭐 어디 뭐 이 젠스낭 CEO인가요? 뭐 네. 이 어떤 뭐 만나가지고 무슨 회식을 하거나 식사를 한껏 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건 없겠죠. 하지만 이런 ASML과는 계속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을 해야지 뭐 2나노, 1.8나노, 1나노 무슨 0. 몇 나노 그 시대로 왔을 때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도구를 얻을 수 있다. 네. 지금 일단 뉴욕 증시도 금요일장에서 AI 모멘텀 다시 한번 좀 보기 그쵸.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도 이제 아무래도 국빈 방문이 있다 보니까 뉴스 플로우에 반도체 쪽 이슈 네.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반도체 쪽 움직임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데 들어가기에는 괜찮은 시점일까요? 들어가기에요. 네. 모르겠어요. 이 뉴스만 갖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뭐 사실은 뭐 알고 있었던 뉴스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 격차를 벌린다든지 그리고 수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율이 얼만큼 올라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삼성전자도 이제 최근에 수율이 많이 잡혀가는 부분들 앞서가는 기술 격차에서 있어서 크게 이제 뭐 문제가 있을 만한 재료는 아닌데 네. 이 재료가 반도체 쪽에 추가로 모멘텀이 된다. 이거는 조금 부족하긴 하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의 시장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아서 네. 우리나라 증시에서 반도체가 조금 무게중심을 해줄 거라는 기대는 좀 있을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도주의 투자 아이디어들, 투자 전략들을 한번 챙겨가야 될 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주말 동안에 중국 CPI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비 0.5% 하락한 것으로 물가 하락 확인이 됐습니다. 2개월 연속 하락이 나온 것이고 이것은 3년 만에 최대폭 하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침체도 있고 지방정부 부채 급증, 디플레이션 진행 중인 중국 상황은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요즘에 중국과 미국의 지표에 대한 대응을 보시면서 네. 물가는 천천히 오르는 게 좋다는 거를 이제 깨달으시겠죠? 물가가 떨어져서 싼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0.5% 하락을 했는데 왜 안 좋게 생각할까요? 미국은 어떻게 되고 있죠? 미국은 CPI 높게 나올까 봐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CPI가 높게 나올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CPI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파월이 이 물가 금리 인상을 늦추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하락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생산자 물가가 14개월 연속 감소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미국은 제발 이제 멈췄으면
왜냐면 이 더 이상 이제 파월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갖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나라의 어떤 그 적이죠.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게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일본이 만약 자신감이 있으면 금리를 올려야죠, 지금. 일본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금리를 못 올리는 겁니다. 일본은 금리 올렸다가 다시 폭망할까 봐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주택 부동산 침체나 지방정부 부채 급증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이 영향 때문에 뭐 내수 소비가 크게 위축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부동산 가격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소비가 줄죠. 그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우리 부동산 가격 오르면 깔고 앉아 있는 가격인데 그냥 친구들한테 자랑을 해요. 야, 나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얼마가 올랐는데 이 회식은 내가 쏜다. 골든벨 내가 울린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지금 10대, 20대 도시의 가격이 사상 최고가 수준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수 소비가 살아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똑같은 지표를 놓고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뭐 이렇게 있고 한쪽은 이렇게 있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차이를 느끼셔야겠죠. 물가는 천천히 계속 오르는 게 좋은 것이고 금리 인상은 나라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당국에서도 중대 고비를 맞았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면서 조금 더 위기감을 갖고 있는 분위기는 감지되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좀 스탠스의 변화 느끼시나요? 1년 내내 위기감을 갖고 왔었던 것 같아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CPI가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온 거는 지난번에 나왔던 수출 수입 데이터에서 수입 증가율이 예상보다 더 안 좋았잖아요. 그 말은 지금 중국 내수가 안 좋다라는 네. 얘기죠. 그리고 수입이 내수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투자 활동도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방법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기업 쪽도 투자하려고 그랬더니 부동산에만 너무 많이 가 있고 신성장이나 아까 뭐 반도체 얘기도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은 또 무역 갈등이나 규제에 좀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소비 쪽 하려고 그랬더니 중국의 지금 가계 부채가 또 만만히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네.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우리나라 오늘 시장에서 뭐 중국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의 또 정책이 더 나올 거야라는 기대가 들어올 수 있지만 네. 그 기대가 1년 내내 조금 허망하게 끝난 상황이라서 그렇죠. 중국에 대한 기대치가 한 번 더 내려가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스텝 다운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란 말씀이시고 네. 그러면 내년에 중국 경기 성장률 자체는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더 낮아지는 내려갈 수 그림을 있는 주시나요? 리스크가 아니면-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뉴스 나오기 전에 뭐 지난주에 무디스도 한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당장 신용등급을 하하시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향 조정시킨 건 아니지만 내년에 갔을 때 만약 이 신용 그 성장률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재정을 푼다. 근데 그게 부동산으로 간다. 부동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정이 악화될 거고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그래서 슬금슬금 약간 디플레이션. 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아까 말씀하신 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살짝이라도 올라가는 그래야 사람들의 소비가 지금 사야 싸니까 돈이 지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소비가 되고 투자가 되고 이런 선순환인데 디플레이션은 뭐냐면 지금 안 사도 내년에 사면 더 싸지 하면 돈이 퇴장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중국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자, 디플레이션의 공포, 지금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쪽 볼 텐데요. NC소프트 스론 앤 리버티 출시가 됐는데 반응이 그 별로죠. 기대에는 많이 못 미치는 모양입니다. 이 흥행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까요? 아니요, 지켜볼 필요가 없습니다. MMORPG는 네. 일주일 내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경품들을 걸죠. 자동차, TV 다 나오죠. MMORPG는 일주일 안에 결정이 되고 일주일 뒤부터는 소프트 랜딩에 들어가서 네. 기존에 확보된 유저들을 데리고 이벤트를 하면서 서버를 증설하면서 계속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 마케팅이 집중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사의 게이머들은 랭 문제와 타격감 부재 등을 언급하며 우려 섞인 눈빛을 보내고 있다. 네. 만약 이 문제뿐이라면은 걱정이 되지 않겠죠. 서울대 컴공과 출신들이 질비한 NC소프트 개발진에서 랭 문제나 타격감 부재를 해결을 못할까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서사가 없는 겁니다. 아, 제가 보기엔. 네.
이건 서사의 NC 소프트의 문제다. 네. 문제도 아니고요. 투자자들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998년 IMF 이후에 갑자기 아버지가 실직을 하시고 사업이 망하고 어머니가 생활전선에 뛰어드시고 그 와중에 갑자기 이제 중고등학생인 아들, 딸들은 무슨 어디서 낙을 찾았나요? 그때 삐삐밖에 없었거든요. 핸드폰도 없었어요. 삐삐로 이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친구들이랑 PC방에 모여가지고 아, PC방 게임. 그 당시에는 네. 1진부터 1등 하는 애까지 다 PC방을 갔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임요한의 드랍십은 우리의 희망이었고 그 다음에 리니지에서 아무 저기 뭐 1레벨도 안 되는 그 레벨이 나중에 먼치킨이 되는 거를 보면서 거기서 희망을 찾았거든요. 네. 그 애들이 20년이 지나서 린저씨가 된 거고시고요. 그런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린저씨가 됐을 때 아낌없이 돈을 펑펑 썼던 거예요. 월 500, 600씩. 근데 그 세대가 지금 40대, 50대가 됐습니다. 빠른 나이라면은 딸, 아들, 딸이 대학생을 갔을. 이제 뭐 부부와 둘이 어떤 그 노후를 준비해야 될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럼 여기서 서사를 다시 10대, 20대에게 주어야 되는데 한 번 있었습니다. 모바일 시대의 변화. 근데 그거는 애플과 삼성의 서사였지 리니지의 서사가 아니었죠. 그 뒤로는 이제 없는 거죠. 린저씨와 린리니를 다 내쫓을 정도로 그쵸 장벽이 높은 거죠. 아까 말했대로. 뉴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뉴비들이 들어오는 걸 허용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서사가 들어오려면은 뭐 IMF나 이런 것들이 다시 오고 그 경험을 또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적고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은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서울의 봄 보면서 심박수 챌린지 올려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홍박사 챌린지 올려야 되고 슬릭백 챌린지 틱톡에 올려야 돼요. 네. 그런 놀잇감들이 많은데 다 거기 가서 PC방 가서 리니지를 즐기지 않는 것이고 이번에 PC로 다시 출시가 된 스론앤 리버티가 더 리니지를 원래 개발이 됐던 거고 리니지의 끝판왕으로 중세 시대의 그 어떤 그 배경을 그대로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완전히 어긋나 버렸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중세 시대를 하고 있느냐? 그 당시에는 리니지 안에서 결혼까지 하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이 그저 그냥 싸이월드 지워진 그 사진첩의 추억일 뿐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서사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리니지의 문제가 아니고 네네. NC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효주 씨가 연기력이 떨어져서 미모가 떨어져서 어머니 역할 맡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 역할을 맡은 거죠. 그건 한효주 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나라 지금 게임 업계를 구시대 사물이라고 또 치부하기에는 가능성들을 찾아볼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저도 게임을 잘 몰라서 아, 예. 예.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게임 업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워낙 붐을 일었고 네. 그 이후에 현금을 많이 쌓아놓은 기업들은 많아요. 근데 이 현금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내려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소위 이제는 게임주가 가치주가 돼버린 현상은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우리 세대가 좋아했었던 그런 기업들이고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온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히트를 쳤는데 이제는 그 스테이 트렌드에서 바뀌었다는 부분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뭐 게임주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는 뭐 내년에 됐을 때 갑자기 메타버스가 부흥을 하면서 그 안에서 또 게임이 하나의 컨텐츠로 자리 잡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좀 가치주로서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이 이렇게 살아있지는 않은 상황 말씀을 주셨고요. 손님 그러면은 그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면요? 뭐 아프리카 TV 같은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에 아까 말한 대로 틱톡에 슬릭백 챌린지 올리고 네. 그리고 지금 그 쇼츠에다가 저기 홍박사 챌린지 올리고 릴스에다가 서울의 봄 심박수 챌린지 올리고 그다음 아프리카 TV에다가 자기가 번 돈 가지고 그 BJ한테 쏘면서 희열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문화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에서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PC방을 안 가는 것이고 PC방 가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지. 그렇죠? 리니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 TV가 유력한 아니면 네이버 이런 유튜브 플랫폼들 이런 것들 지금 네이버가 이제 또 그거 새로 내놨죠. 게이머들 옛날에 완전 초창기 아프리카 TV 초창기에 대도서관님이란 분이 네. 게임 방송을 하면서 네. 아프리카 TV가 원래 그렇게 됐는데 지금 사실 너무 그 선정적인 별풍선 위주의 그 1, 2, 3순위가 다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됐는데 원래 게임 방송으로 컸던 아프리카 TV잖아요. 네. 그걸 네이버가 지금 하려고 뭐 얼마나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돈을 많이 줘야 이기는 겁니다. 유튜브에 수익이 많이 나니까 다 글로 간 거예요. 유튜브에서 슈퍼챗 엄청나게 받고 수익이 1,000만 원 단위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네이버가 얼마나 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이버나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플랫폼 이런 것들이 뭐 다 블루오션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레드오션이라고 하지만 블루오션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뭐 지금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가 네.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 플랫폼 출시를 앞둔 취지직에 대한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리스트 3가지 살펴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신일섭 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